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흥행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당원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실시가 됐죠. 휴대전화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죠. 이 투표율이 54.9%가 나왔습니다. 54.9%. 이 56만 9,059명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31만 63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일 ARS 그 자동응답 전화죠. 그 방식으로 다시 이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60% 선을 넘어서서 70%까지도 갈 수 있다. 투표율이 상당한 투표율입니다. 이 정권교체 열망이 폭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때 6.11 전당대회 때 전체 투표율이 45.36 그리고 이번에 2차 컷오프 예비경선 컷오프 경선 때 책임당원 전체 투표율이 49.94 그러니까 50%를 넘은 적이 없죠. 전체 다 합해서. 그런데 지금은 벌써 50%대를 넘었고 오늘 내일 또 ARS 투표까지 하면은 60% 넘어서 70%까지 가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오늘 내일 또 6,000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50대 50 비율로 반영을 해서 후보를 금요일날 최종 확정을 합니다. 자, 일반 국민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앞서 있는 그래서 10%포인트 최대치 10%포인트까지 앞서 있다.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추이를 알 수가 있죠. 계속 민간 여론조사 업체에서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추이 그대로 가면은 한 최대 10%포인트까지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이 관건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유리한 책임당원 투표에서 10% 이상 격차를 벌일 것이냐. 여기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라도 책임당원에서 격차를 벌리면은 윤석열이 그 후보가 되는 것이죠. 못 벌리면은 추가로 더 못 벌리면은 이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깜깜입니다. 책임당원의 지금 표심은 깜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추론하는 것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에서 이 표집된 그 샘플 중에서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았어. 이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한 15% 정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한 15% 평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대로 책임당원의 표심과 어느 정도 결은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책임당원은 좀 더 이 당에 충성심이 있고 당비를 내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이 어느 정도는 같지만은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이다. 그런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론은 가능해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장 핵심적인 그 궁금증은 이거죠. 투표율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60% 선, 투표율 60% 선, 그때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60% 언저리면 이 홍준표와 거의 박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율이 60% 선까지는 그런데 60% 선에 딱 걸쳐 있으면은 거의 박빙이 된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조간신문의 분석들을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는 정권교체 열망 19만 신입당원 야당 경선 열풍 일으켰다. 이 전체 30만에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27만 명이 늘어서 57만 명이죠. 그런데 19만은 뭐냐면은 1차, 2차 경선 컷오프에도 그 투표하지 않았던 그 이후에 이 새로 신규로 당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9월달 이후에 신규로 당원이 된 19만 명이 있는 것이죠. 이 19만 명이 이 투표 율을 끌어올렸다. 사실 이 19만 명은 또 그 앞에 또 했던 사람들까지 한 27만 명은 이 국민의힘 경선에 투표하기 위해서 입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선 국면이 시작이 되고 윤석열이 막 등장을 하고 또 뭐 홍준표가 떠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 기존의 당원들도 물론 투표율이 높은 분들도 있지만은 있기는 있지만 신규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규로 들어온 책임 당원들은 투표를 하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당 안에 분석을 보면은 어제 그제 이 투표율을 막 끌어올린 것은 이 신규 당원이다. 자, 이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간 투표율 역대 최고치, 최종적으로 70%에 육박할 것 같아 치열한 양장 구도가 흥행을 견인을 했고 2030 참여가 늘어서 세대 간 대결 양상도 보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세대 간 대결 양상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2030, 40 세대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고 50대, 60대, 7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그런 구도죠.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를 기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자, 이것을 놓고 윤, 홍 모두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신규 당원들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했다. 자, 그래서 중장년층보다 스마트폰 다루기에 익숙한 이들이 1일차, 2일차 모바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자, 모바일 투표는 이 핸드폰으로 이게 그 투표하라고 옵니다. 오면은 거기 해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약간의 조작이 필요하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이 조작을 투표하기 이렇게 누르고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그 2030 층에서 40까지 상당히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에게 유리하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오늘 내일은 ARS 투표를 합니다. ARS는 자동 전화죠. 전화로 응답을 해서 그냥 번호만 누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RS에서는 또 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많이 투표를 할 것이다. 자,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2030이 많이 투표를 했다. 40까지. 이것을 근거로 이 매일경제신문에서는 4개월 동안 9월 말까지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20 내지 40대 신규 입당자가 11만 3,979명이다. 그래서 그 직전 4개월보다 8배나 급증을 했다.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죠.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입당자 26만 5,952명 중에서 43%에 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원의 절대 다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현재 책임당원 분포로 보면 40대 이하가 35%, 50대 이상이 65%, 윤석열에게 유리한 50대 이상은 65%, 홍준표에게 유리한 40대 이하는 35%. 물론 이렇게 무자료도 딱 자를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선호하는 그 연령대가 다른데 연령대 분포가 이렇게 35대 65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19만 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신규 당원이 돼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19만 명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다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9월에 입당한 당원들은 각 캠프가 투표권자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해서 입당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들어오거나 길거리 부스에서 입당 사인을 한 그런 분들과 또 다르다. 지금 신규로 쫙 들어온 이 당원이 이 각 캠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든 홍준표 캠프든 이쪽에서 원희룡이든 유승민이든 어떤 조직적으로 모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 반면에 이 홍준표 캠프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조직적으로 모집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각자 가입한 분들이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직적으로 했다면은 윤석열 쪽이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 수가 35대 3, 그리고 전체 당원협의회가 전국에 253개인데 그중에서 3분의 2가량이 홍준표
를 지지한다. 이렇게 홍준표 캠프가 자체 분석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면은 홍준표가 유리하고 또 자율이면은 윤석열이 유리하고 자율이면은 홍준표가 유리하다. 그런 상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과 조금 다른 분석이 또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그런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분포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또 다른 당원 명부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 2달 사이에 국민의힘이 2030 당원이 급증했다고 의문표를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50대 이상이 더 늘었다. 실제로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신규 당원이 2040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40몇 %, 43% 전체 그 입당자의 43% 다른다. 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50대 이상이 더 늘었다. 그렇죠. 이 그냥 숫자로만 봐도 이 43%면은 나머지 57%는 5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이 늘어나는 숫자가 8배나 더 많았다. 그래서 43%를 차지해서 2030이 대거 유입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나머지 57%는 그러면은 50, 60, 70 이상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50대 이상이 더 늘었다. 20대, 40대 당원 2달 새에 8만여 명이 증가를 했고 50, 70대 이상은 같은 기간에 11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8만 대 11만. 2030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원래 이 50대 이상도 계속 꾸준히 신규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은 약간 착시 현상 비슷하게 2040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4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의 연령별 당원 현황 이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50대 이상 다수인 국민의힘 당원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31일자 명부 그리고 10월 16일자 명부를 비교해 봤을 때 20대는 6.0%에서 8.3%, 뭐 30대는 9.0%에서 17.1% 전체 비중이 이렇게 조금씩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50대는 그 비중이 20대, 30대, 40대 비중이 약간씩 넣으니까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중은 약간씩 또 떨어졌죠. 그렇지만 애초부터 50대 이상 당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세대별 순위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50대 이상이 65.6%, 여전히 3분의 2에 육박하고 40대 이하는 8월 31일 30.8%보다 늘기는 했지만 34.5%에 불과했다. 자,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나 분석한 내용이나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60% 이상 투표율을 보였을 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서는, 그러니까 책임당원에서 앞설 걸로 지금 추론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이 유리할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30, 40 세대 전부 다 합쳐도 그 책임당원 다 합쳐도 전체의 35%, 그러니까 모두 투표를 다 한다고 해도 20대, 30대, 40대 책임당원이 다 투표장에 다 이 모바일로 투표를 다 하고 ARS를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은 35%죠. 그런데 그 안에 그 35% 안에 전부 홍준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도 들어가 있을 거고 우열은 조금 있겠지만은, 자, 그런데 나머지는 35% 외에 나머지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이죠. 여기는 윤석열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35% 이후는 올라갈수록 윤석열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유입된 또 젊은 층이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이 대거 이 투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투표를 만약에 했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35% 투표고 그 이후에는 올라갈수록 50대, 60대, 70대 이상이 포함되는데 그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특히 이 지점이 한 60% 정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모바일 투표가 54%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60% 선이 거의 마지노선 아니냐, 그 경계선이 아니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윤석열에게 점점 더 유리해진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 연령별 책임당원 분포나 그동안의 그 지지율 조사를 이렇게 서로 섞어서 보면은 60%가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조금 60% 언저리 정도 있거나 좀 낮을 때는 홍준표가 유리할 수 있지만은 6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그런 분석이 지금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모레 금요일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죠.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전에 돌입을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든지 아예 통합을 하든지 그전에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다 통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김종인, 이준석 이 라인 때문에 깨졌죠. 깨져서 다시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은 안철수를 불러낸 건 이준석과 김종인이다. 뭐 이런 분석 칼럼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안철수가 지금 독자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는 지금 확고하게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삼지대냐, 일지대다. 불소식에 더 이상 안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 윤석열, 안철수는 벌써부터 안철수와 같이 합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안철수 변수에 홍준표는 DJP 연합 모델이 가능하다. 윤석열은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 어쨌든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이 조금 다르죠. DJP 방식은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은 원래 서정욱 그 변호사, 법조계 논객 서정욱 변호사가 제시를 그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DJP 연합 모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세력 대 세력이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1997년 대선 당시 DJP 연합 모델,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공동정부 총리직을 제안을 했죠. 그때 DJ가 JP에게. 그래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장관직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5개를 주는 조건으로 총리와 장관직 그리고 산하기관장도 일정 부분 떼주는 조건으로 공동정부,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을 했죠. 나중에는 깨졌지만은. 자, 그 모델을 홍준표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단일화가 아닌 연정수준입니다. 연정수준의 연대를 해서 안철수와 같이 가자는 것이고, 윤석열은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후보 간의 경쟁을 하는 그런 뭐 단일화가 아니고 단일화보다 좀 큰 틀이죠. 야권 연대, 그러니까 뭐 통합, 당대당 통합 이런 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는 분이 나에게 양보해 준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DJP 연합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았던 마크롱 같은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연대를 해도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안철수 대표의 자존심을 긁어서 화를 키웠다. 단일화에 응할 생각 없이 완주할 것으로 본다. 어떤 접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의 리스크로 안철수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뭐 보통 식의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단일화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오후에 제가 서정욱 변호사 이 문제 DJP 연합 모델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던 그런 안을 이런 안이 어떠냐고 처음에 이것을 내놨던 서정욱 변호사를 오늘 오후에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스타트 라인에 먼저 출발을 했죠. 먼저 출발을 해서 어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그래서 원팀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팀이 안 되기 때문에 12명이나 공동선대위원장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각 계파에서. 자, 지금 이재명의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축약해서 설명드리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정권 차원의 선거 지원, 관건 선거죠. 그전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7개,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처럼 그런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지금 벌써 정부 관건 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친문, 실제로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열성 친문들 지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장동, 몸통 의혹 털기. 여기도 문재인 정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 이것들을 좀 면죄부적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문재인과 면담, 이재명 문재인 면담에서 인정사설하면서 좀 일단은 이재명이 그전에 무례하게 군 거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용서를 받은 그런 분위기기는 한데, 자, 여기서 이재명의 고민이 있습니다.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대장동 수사도 피해 나가야 되겠고, 또 어떤 강권 선거에 도움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멀리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화가 나 있는 중도층, 그리고 진보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진보층, 이 표를 가지고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택한 방법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아슬아슬한 줄타기.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선대위 발족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단은 선을 긋는 발언, 이겁니다. 서울신문 일면 톱인데, 부동산, 불로소득 오명 청산하겠다. 이재명, 그래서 문정부와 선 그었다. 이 말은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은 것이죠.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문제로, 본인도 대장동 부동산 문제로 지금 가장 치명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본인 것까지 같이 묻혀가면서 문정부와 선 그었다 이런 제목이 뽑히도록 했습니다. 이 투기를 못 막아서 국민께 허탈감 좌절들여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문정부 집권 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 부동산 문제를 차별화하고 본인의 최대 리스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자, 그리고 이 동아일보도 정권 교체 메시지를 보고하겠다.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 이런 말을 7번 하고 대전환하겠다 5번 해서 이 정권 교체 메시지를 보고하겠다. 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죠. 50% 이상이 나오니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차별하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렇게 이름 붙이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 지금 문재인과 차별화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차별화를 할 수가 없죠. 자, 매일경제를 보시면은 이재명이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엔 문과 선거기.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일종의 차별화죠. 자, 박정희 정부가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겠다. 그래서 중도 표심 공약 포석이고, 자, 이재명 정부 7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집값 고통받는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 사과한다. 자, 이까지 보면은 차별하죠. 한겨레 신문도 차별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대개혁에 명운 걸겠다. 한겨레 신문. 문정부와 차별화.
자, 이까지 보면 차별화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차별화를 끝까지 차별화만 할 수는 없죠. 대장동도 털어야 되고 정권의 그 지원도 받아야 되고 강권선거 지원도 받아야 되고 친문 열성 그 유권자들의 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타기를 합니다. 국민일보는 오히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면 해설기사에서 빛과 그림자는 온전히 제 몫이다.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는 온전히 제 몫이다. 어제 또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문재인 개성의지. 자, 어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간에 처한 이재명, 문재인 지난달 26일 청와대 차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넥타이를 어제 메고 나왔습니다. 그 넥타이 메고 선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 이렇게 현 정부 개성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줄타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줄타기로 건너야 할 최대의 강은 문재인 정부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동 줄타기. 여기서는 떨어지면은 그걸로 끝이죠. 자, 그래서 오늘 조간도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두 곳은 빵점.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심사 때 평가 항목 기준을 위반했다.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빵점을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침에. 그런데 이 화천대유와 경쟁한 두 곳, 메리트 종합금융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이것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20점짜리,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20점짜리 이 평가 항목에서 원래는 지침에는 아무것도 써내지 않으면 0점인데 뭘 써냈는데도 그냥 0점. 반면에 화천대유 첫 컨소시엄은 두 개 평가 항목 모두 A 등급. 벌써 이게 다 짜놓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성남의 뜰에 전달된 협약서엔 이익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 빠졌다. 유동규 쪽 사람 정민용 변호사가 뺐다. 이런 것이 검찰 공소장에 다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배임 혐의가 유동규에게 추가 기소로 적용이 됐는데, 자, 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은 배임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주장이 정책 판단은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무슨 소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자, 중앙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김만배 쪽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만배 쪽. 아니,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도 아니다. 자, 우리는 이재명이 설계한 대로 했는데 배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아닌 거 아니냐. 김만배는 지금 배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대장동 개발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랐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배임한 거라면은 이재명도 배임한 것이 되고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변호인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은 대장동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